안녕하십니까. 영화오또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직입니다. 문직이 요즘 공포에 휩싸여서 버터버터 떨면서 요즘 지내고 있다면서요. 예. 감옥 갈까봐. 예. 왜죠? 문재인 정권 때 예. 의사 400명 정원 열린다고 그러니까 막 이제 나가서 벽돌 던지고 막 시위했잖아. 아, 제가요? 의사 정원 늘리는 거 대찬성입니다. 한의선대 나가서 했잖아. 지금 뭐 3,000명 늘린다 뭐 얘기하는데 3천 사실 농담이고 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네. 관심 없구나. 그래서 지금 또 1,000명 또 3,000명 늘린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3,000명이면 의사 정원이 3,000명이래요 지금. 2배로 뽑는다는 거야. 2배 뽑으면 좋지 뭐. 근데 3,000명으로까지 늘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문직이 나와서 또 시위하려고 한의사인데 근데 이번에 시위하다 잡혀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무섭다면서요?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혀가면 또 남은 아들하고 와이프는 또 감옥 간 범죄자의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네. 힘들잖아.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다 이런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좀 참아보시죠. 정원 늘리는 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족을 생각해야지. 가족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떡합니까? 대희가 아무리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분연히 일어나서 앉았던 자리에 엉덩이 땀 자국. 그래서 문직이의 그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야 하니 또 이런 드라마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슬픈 드라마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살아간다. 일본어로 소레데모 리빙 데스. 응. 遠山さん、今日僕はひどい夕立に降られました。友達だったやつの目から涙が 2011년 7월 2011년에 후지 테레비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11부작 드라마고요. 그 사카모토 유지라는 일본 최고의 각본가, 그 스타일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사카모토 유지 각본 작품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 막 20대 초 막 이때부터 각본가로 히트하기 시작했는데 20대 중후반쯤 돼서 그 좀 드라마 세계 방송국 놈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거길 떠나서 뭐 게임 스토리 업계, 뭐 영화 업계 쪽에 좀 있다가 거기서 좀 잘 안 돼서 다시 한 10년 만에 드라마 업계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이어서 히트작을 또 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곧 컴백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드라마. 이걸로 인해서 자신의 문체를 확립했다라고 자기가 표현했던데, 근데 뭐 극본이니까 당연히 문체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못 느끼는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은 저도 김수연 작가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야망의 옛날에? 세월. 그래서 그 제목이 그게 맞긴 한가? 야망에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렇죠. 저도 최근 언제는 본 적 없는데, 아무튼 그 드라마의 특유의 뭐 어투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외국 드라마서 구성, 뭐 예를 대가족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말투나 그런 것도 다르고 맞아. 어법도 좀 다르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겠죠. 하여튼 그런 작품, 그런 확립한 사카모토 유지의 스타일을 확립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그 와세대 대학 와세다 와사비. 지금 지구가 지금 망하는데 지금 아휴 진짜 뭐 모르겠다. 와세다 대학의 문학 교수는 이 작품을 일본 TV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명작이다. 오카무라 미네코라는 교수가 그렇게 평가했을 정도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너희들을 아마 싫어했을 거라고 봐. 이게 좀 작품성이 있어가지고. 약쟁이가 좋다고 했던 게 뭐가 있었지? 약쟁이는 뭐 맨날 좋다고 하는 게 없으니까. 나는 솔로 이런 거에 좀 매몰된 애들은 뭐 그거를 한번
거기 적셔지니까 다른 건 다 심심해. 네, 맨날 이제 맹숭맹숭하고 튀김 음식만 먹다가 갑자기 회 먹을래니 이거 뭐 맛이 나나요? 맹숭맹숭.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연으로는 나카야마 에이타라는 배우가 있는데 처음에 나카마야 에이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가 중간쯤에서 이제 동명의 같은 성을 가진 유명한 그 방송국 PD가 있었나봐. 그 사람과 무슨 관계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인터뷰나 뭐 이런 데서 들으니까 이름 나카야마를 빼고 에이타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나카야마 에이타로 이 드라마 남자 주인공인데 굉장히 좀 소년 같죠? 그리고 좀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살짝 안정환 얼굴이 살짝 나오고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상당히 이 드라마에서는 좀 앳된 소년적 이미지 이런 게 있어서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지만 이름은 모르지 미츠시마 히카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이돌 출신인데 아이돌로는 빛을 못 보고 배우를 전향해서 자리를 잡은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일본 내에서도 연기파 배우로 알려져 있고 요즘은 연극 위주, 연극 무대 위주로 활동한다고.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소속사를 보통 이제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1인 기획사를 차리잖아요. 그 1인 기획사 차린 이후로는 연극 무대 위주로 활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연기나 아니면 그 연기 예술에 대한 진지한 뭐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고 뭐 너무 예쁘죠? 얼평 좀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 85년생으로 오키나와 출신. 그리고 아버지는 서양 사람, 외국인. 그래서 혼혈입니다. 혼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서양 사람이라 이렇게 외모가 특출나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가족 사진을 보니까 엄마를 닮았대요. 그런 그 두 사람이 주연이고 그리고 이 미츠시마 히카리 여주인공은 여기 남자 주인공은 에이타의 남동생도 배우거든요. 남자 주인공인 나카야마 에이타의 남동생이 나카야마 켄도인데 그 나카야마 켄도도 배우예요. 이 미츠시마 히카리 여주인공은 그 남주인공의 남동생인 나카야마 켄도와 또 사귀었습니다. 지들끼리 맨날 사귀고 그러면 일반인은 요 배우랑 어떻게 사깁니까? 참. 드라마 내용은 그리고 이 두 배우는 이 사카모토 유지의 그 각본가 사카모토 유지의 어떤 페르소나로 여겨질 정도로 되게 많은 작품을 같이 했어요. 그런 사람이고 그래도 살아간다. 내용은 한 80년대쯤의 배경이에요. 배경이 1980. 정말요? 네. 그래야지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된 다음에 시간이 옛날. 드라마 전체 배경이 아니라. 1980년대 이 드라마는 벌써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12년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에 방송을 했으니까 배경을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으로 보시면 되고 어느 시골 마을에서 7살 여아 아이가 망치로 참혹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참혹하게 구타당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마을 전체가 뒤집어지죠. 범인을 경찰이 곧 잡았는데 범인은 바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후미야라는 중학생 소년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 소년은 잡혀가고 남은 이제 사람들이 있겠죠. 피해자 가족들, 그다음에 가해자 가족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 가족대로 상실의 슬픔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가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의 가족들대로 보이지 않는 연좌제로 고통받으면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근근히 살게 돼요. 근근히. 취직도 못하고 취직한 곳에서는 쫓겨나고 범인의 여동생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애인한테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별 통보받고 이런 식의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사 다니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동네로 이사를 갔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또 딴 동네로 이사 가고 뭐 이런 좀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또 피해자 가족들 당연히 가족이 죽었으니까 굉장히 이 가족이 전체가 우울한 환경 안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도 생기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죽은 딸을 잊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아버지는 이럴 순 없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면서 잊어라. 근데 그 잊어라라고 하는 방식이 좀 너무 좀 과격하게 그래서 딸의 물건을 엄마가 딸 생각하지 못하게 하더라고 다 태워버리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수를 쓰다가 영 안 되겠으니까 그랬겠지만 결국에는 그 이 집도 가정이 깨지면서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서 네. 그 남자 주인공은 아빠랑 살고 남자 주인공의 동생은 엄마랑 살고 이렇게 뿔뿔이 가족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던 이 가족들이 이게 남자 주인공은 아빠랑 살면서 그 어떤 시골 도쿄 인근의 어떤 시골에서 낚시터 한적한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살죠. 근데 좀 남자 주인공이 겉보기에 좀 뭐랄까 좀 바보 같아, 그죠? 또 뭐 야망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또 슬픔 속에서 계속 집안이 붕괴된 채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됐겠지만 멍청하게 좀 아버지한테 좀 얹혀서 사는 그런 느낌으로 남자 주인공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낚시터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 낚시터에 살인범인 후미야의 동생인 여동생인 후타바가 시간이 흘렀죠. 한 15년쯤 흐른 겁니다. 사건 발생 후에 후타바가 이 낚시터에 들르게 돼요. 왜냐면 이번에도 또 자기네 집 사는 동네가 들통이 나서 소문이 퍼져서 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서 아버지가 또 직장을 잃으니까 그 과정에서 잃으니까 할머니가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더 이상 같이 모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족이 흩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든 가족이 같이 살게 해보겠다 해서 그 피해자 가족을 자기네들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신상털이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낚시를 찾아가죠. 맞죠? 아니요, 그러지 말아달라고까지 할 염치는 없고, 이 맞는지 일단 확인하고, 내용 다 집어넣고 시끄러.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아. 이제 네. 그래서 더 이상 찾아갑니다.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히로키는 이 찾아온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네. 하지만 뭐 그러다 이제 뭐 곧 알게 되죠. 그래서 가해자의 여동생이구나. 처음에 엄청 경계를 하게 되죠. 나의 적이다. 여기 왜 왔냐? 뭐 이런 식의 좀 경계를 하게 되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그래서 이 가족이 어떻게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이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 과정에서 서로를 절망에 빠져있던 서로를 위로해주고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감동스럽게 그려진 드라마 되겠습니다. 네. 끝! 딱 맞지? 네. 앞에 그 뭐 왜 왔는지 이거 다 잘라내고 우연히 만나서 그걸로 자 그렇습니다. 엄청 재밌죠? 아니요. 뭘 아니야. 아니, 재밌긴 재밌는데, 재밌다고 하기 좀 미안하지 않아요? 재밌다는 단어는 좀 이상하고. 너무 재밌죠. 근데 조금, 감정이입을 하면 좀 괴롭고, 또 감정이입을 하게 하니까 좋은 드라마 같기는 한데, 이미 10년 전이라서 살짝 촌스러운 감도 일단 화면 때깔이 좀 촌스러워. 예. 10년 만에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뉴스 정도로. 자료 화면 때깔처럼. 예. 과거 회상은 회상이어서 그렇다 치는데, 현재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스마트폰 같은 것도 보급되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모두가 갖고 있던 때는 아니었거든요.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어. 네, 그러니까 그쯤으로 생각하면 그렇긴 하다 싶기도 한데 약간 촌스러워서 옛날 드라마를 보는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좀 괴롭게 하는 좋은 드라마기는 했어요. 네. 누구한테 그렇게 이입이 되던가요? 그냥 다 이 사람 생각하면 이렇고 저 사람 생각하면 저런데 그렇다고 누구 하나 편을 들어주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왜냐면은 유일하게 편을 못 들어주겠는 건 오빠. 살인범. 예, 그 사람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입장이 이해가 되니까 저는 처음에는 엄마가
그 누구 엄마? 주인공 남자의 엄마가 조금 뭔가 정신줄 놓고 해맑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좀 꼴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가니까 좀 이해가 되고 그 사람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이 주인공 여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근데 뒤로 가니까 또 이 사람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해서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한 명 빼고 예, 다 마음이 이해가 되고 진짜 누구 한 명 편을 들면 같이 미워하면 되는데 같이 미워할 수가 없으니까 괴롭던데요. 예. 나는 그 살인범도 좀 이해는 가. 아, 어떤 점이요? 좀 약간 성격 비슷하신가? 저 어린애 살인범 아니 그러니까 그 나도 저런 경우엔 저렇게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공감이 아니라 그런 살인범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해가 간다 이거지. 까미의 그 이방인에서도 살인이 나는 게 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너무 눈부셔서 살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거기도 걔도 그 눈부신 태양 아래서 뭐 하여튼 뭐 살인의 이유가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살인범의 그 이유나 심리 상태를 크게 집중적으로 조명하진 않아요. 그 외에 살인범의 주변 인물들 가해자 가족, 피해자 가족 이런 그리고 또 제3의 가족들이 겪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라 살인범이 왜 이랬냐 동기가 뭐냐 뭐 그거를 좀 서스펜스 스릴러처럼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든가요? 아 저도 원래 이제 드라마를 설거지 하거나 뭐 빨래 개거나 하면서 보는데 아니 빨래를 뭐 하루에도 막 2톤씩 나와 네, 빨래감이? 빨래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병원 빨래를 다 거의 가서 가잖아? 아니요. 수건도 하루에 뭐 몇 개를 쓰는 것 같고 아기 애가 때문인가? 있으니까 수건 많이 쓰겠다. 하여튼 그러면서 보는데 보통 보다 말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보다가 이러면서 계속 보게 되는 그렇게 몰입도가 맞아. 높은 흡인력이 네, 있죠.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보고. 어. 그래서 2번은 못 보고 한 번 열심히 한번 맞아. 열심히 한번 보니까 네. 우리는 다 내용 파악하고 왔잖아요. 이게 너무 드라마가 그 무거운 내용인데 중간중간에 좀 유머도 좀 섞여 있고 좀 알콩달콩한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주와 그 피해자 가족의 남자 주인공 히로키와 가해자 가족의 여자 주인공 후타바가 서로 껄끄러운 사이죠. 이제 후타바는 좀 사죄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남자 주인공 히로키는 좀 얘를 좀 보기 좀 껄끄럽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인데 이 둘이 계속 어떤 모종의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출소한 후미야가 출소했어요. 그때 촉법소년이라 크게 촉법소년은 아니었겠다. 하여튼 그 교도소를 간 건 아니고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교화 교육을 받은 다음에 직업교육이랑 받은 다음에 15년 후에 출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애가 또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라는 그 피해자 가족의 아버지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을 끝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유지 그 살인을 막아야 된다 혹은 복수해야 된다로 읽을 수도 있겠죠. 그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아들이 이 살인범 후미야를 찾아다녀요. 그때 이제 후타바 자기 오빠를 같이 찾는 후타바도 오빠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찾는 그런 과정에서 둘이 계속 붙어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둘이 어떤 서로의 벽을 허물어서 좀 관계가 이렇게 쓱 가까워질랑 말랑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너무 알콩달콩하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에 이게 바로 나는 솔로보다 더 어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연애 로맨스 아니냐. 너무 좋았어. 또 워낙에 선남선녀니까 여자 주인공 너무 예쁘잖아요. 아니, 선남선녀라서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남자는 근데 좀 더벅머리 총각처럼 나오잖아. 시골 총각 이런 거 입고 막 그런 거 입어도 때깔이 달라요. 지금 이 작가님이 입은 것 같은 낚시 조끼를 입었는데 일부러 똑같이 입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깔이 다르단 말이죠. 수염, 맨날 머리, 예. 토끼 양말 색깔도 이상하고 그래도
때깔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뛸 때도 남자애가 약간 그 어떤 너드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뛸 때도 엄청 우스꽝스럽게 뛰어요. 그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 뛰는 게 어색해서 그 온몸에 힘을 꽉 주고 뛰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거든요. 밤에. 밤에가 아니라 밤에. 그래서 운동회 때 이제 저 우스꽝스러워서 그게 뭐 화제거리가 됐곤 하는데 좀 그런 식. 그러니까 연기 잘했어. 드라마 그리고 연기도 다 좋고 그 일본 드라마의 그 좀 특유의 좀 과장된 꽁트 연기 같은 거 그런 게 이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특히 나는 여기서 다 연기 다 좋은데 그 남자 주인공 히로키의 엄마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 그 끙끙 앓는 연기를 되게 잘해. 1화인가 2화 그 초반에 그 아들내미가 이제 따로 살았죠. 그 둘이. 엄마는 작은 아들과 살고 아빠는 큰 아들과 살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사망 소식을 이제 알리러 엄마를 만나러 간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잔소리를 좀 예전부터 많이 들었나 봐요. 엄마가. 그러니까는 막 속이에 경혈기장 하이 하고서 이렇게 관심 없다는 듯이 이렇게 알았어 빨리 가 알았어 하는 그 연기가 있는데 거기 막 일품입니다. 일품이야. 하여튼 그런 끙끙 앓는 연기 너무 좋았다. 남자 주인공 히로키는 자기가 그날 오빠 놀자는 동생을 두고 자기 친구 야한 비디오 빌려 보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 뿌리치고. 그래서 집에 혼자서 놀던 여동생이 연날리로 혼자 나갔다가 살인범을 마주쳐서 살해당했다. 자기가 두고 나가서 그렇게 됐다. 라는 죄책감을 갖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또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얘가 혹시 다른 어떤 성적인 범죄를 당하지 않았을까, 성범죄를 당하고 죽은 거 아닐까 라는 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치마를 입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라는 또 두려움을, 그거에 대한 또 누구한테도 말로 표현 못 하는데 혼자 스스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남겨진 가족들의 그런 고통도 있고, 또 이 가해자 가족들은 또 아빠는 아빠대로 온 동네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보는 사람마다 저 죽일 놈, 너 자살해서 속죄해라, 다 가족들 다 동반 자살해라, 뭐 해서 맨날 손가락질 받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고개 숙이면서 다니고, 가해자 가족들한테도 사과하려고 뭐 여러 번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사죄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주눅든 채로 이 가족 전체가 주눅든 채로 살아가고 있죠. 딸내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가족 이 주인공 여주인공이 후타바는 히로키랑 이제 나중에 가서 좀 가까워지지만 그래도 언제나 그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저자세가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막 자기가 사죄를 해야 되나, 여기서 뭐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막 이런 굉장히 주눅 들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런 내용을 잘 되게 묘사를 좀 잘했고, 이거 보고 있으면 막 아이고야 하는 그 한숨, 그것만 나오죠. 특히 이 아버지, 가해자 가족의 아버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사죄하고 다닐 때 보면은 저거를 아들 하나 잘못 났다는 저거를 저 아빠는 뭔 죄냐, 저 심정은 어떨까, 막 그게 너무 나는 오히려 가해자 가족들한테 이입이 돼가지고 이 아버지 나올 때마다 보기가 힘들더라고. 그 문지기가 이렇게 눈앞에 오버랩돼서 지나가기도 하고, 저거 지금 아들 내셔서 지금 말썽 피우면서 저거 크는데 저거 감당되려나. 전쟁광이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내 책상 위에 빨간 버튼이 있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올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피해자 가족에서는 또 엄마 나올 때마다 막 가슴이 메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 참 안도 사쿠라도 나옵니다. 안도 사쿠라의 초년생 시절, 아주 풋풋하던 시절의 안도 사쿠라. 연기 단역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숨길 수 없는 그 연기력. 이때는 또 안도 사쿠라도 예쁘네요. 왜 이렇게 자꾸 얼평을 막 다 잘라내거든, 방송 나갈 때는. 막 그렇게 해야지 속이, 어차피 자를 말이라도 해야지 속이 편한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어차피 자를 건데 말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자를 필요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
히로키가 항상 품에 시카를 들고 다녀요. 시카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혹시나 후미야를 마주치게 되면 내가 걔를 죽일 것이다, 복수할 거다 라는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드라마 막바지에 가면, 맨 마지막에 가면 그 맨날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품고 다녔던 그 칼로 이 원수를 살리는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진정한 복수, 사실 뭐 복수가 뭐 의미가 있겠냐, 하여튼 나의 회복은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죠. 원수 있어요? 원수 주변에? 저기 직원 A씨, 전 직원 A씨, 네, 전 직원 A씨 생각만 하면 막 침통에서 제일 굵은 침을 싹 꺼내서 품에다가 이렇게 많이 이해 안 듣겠죠 이거. 안 듣겠지. 들어봐야 뭐 누군지 알겠어? 괜찮아요. 알죠. 괜찮아요. 네, 다 너무 얘기했구나. 대놓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조심하는구나. 저분들 다 좋습니다. 전 직원 네, A씨, 전 전 직원 A씨.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해자 가족도 가해자 가족인데 피해자 가족도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엄마가 수레를 하는데, 아니 엄마가 돼가지고 애를 어떻게 간수했길래 애가 저렇게 혼자 돌아다니다가 죽게 만드냐 라는 손가락질, 그런 비난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한테도 그런 게 오는데 가해자 가족은 오죽하겠어.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런 일 비일비재 하잖아요.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일?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연좌제잖아요. 네. 일종의 연좌제. 우리나라에도 연좌제가 있잖아요. 연좌제 같은 분위기가 어딜 가나 있긴 하죠. 네. 있지 않을까요? 그 연예인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의 빚이 있는데 부모 그 빚을 뭐 안 갚아 뭐해서 뭐 마이크로닷. 마이크로. 그럼 막 욕 존내 먹잖아요, 그 연예인까지.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연좌제. 그쵸, 연좌제의 그쵸.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바로. 모르겠어요. 연예인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연예인들은 어차피 인기를 먹고 사는 네. 직업이니까 뭐 그걸로 인해서 인기가 떨어지면은 뭐 할 수 없다 뭐 건데, 네. 근데 내 잘못이 아니라 내 부모의 잘못으로 내 인기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 연좌제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예전에 누구죠? 슈스케에 나왔던 있잖아요. 슈스케에 나왔는데 머리 짧아갖고 랩 엄청 빨리 하는 우리나라 래퍼 누구야? 스나이퍼 랩을 막 해가지고 했던 애. 근데 너무 그걸 우스꽝스럽게 했어. 문복. 장문복이. 장문복. 아웃사이더 흉내. 아웃사이더. 스나이퍼가 아니라 아웃사이더. 장문복이 그거 나왔을 때 비슷한데요. 걔 부모들한테 엄청 비난이 갔어요. 진짜요? 부모들한테가 아니라 부모한테. 왜요? 그러니까 부모를 나는 그렇게 하지? 모르는 얘긴데 왜 욕을 막 하는 항의 전화도 받고 그랬대요. 부모한테요? 네, 부모가 왜 저 자식을 그렇게 키웠냐니까. 진짜 억울합니다. 그럼 진짜. 이상한데.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비난한 사람들이? 그럼 뭐 그거를 국민 정서로 볼 수 있을까요? 국민 정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는 단이죠. 하죠. 그리고 봐봐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됐어요. 중년의 성범죄자가. 그리고 신상 공개되고 감옥 갔고 다 있는데, 신상 공개된 이후에 그 아들이 17살 청소년 아들이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계속 시선 막 이런 거를 견디다 못해서 그 아들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고, 이건 아주 직접적이고 좀 무거운 문제이긴 한데, 그런 게 있고, 나 어릴 때만 해도 빨갱이 이력 있으면은 사관학교 못 간다. 그거는 조금 별개인가? 국가 안보를 다뤄야 되는데 간부를 양성하는데 약간 적국 출신의 좀 그런가? 조금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있고. 빨갱이의 기준이 근데 요즘 같은 기준이면 그리고 2011년도에 홍익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홍익대 학생회가 입장을 좀 애매하게
스탠스를 애매하게 했어요. 원래 그런 거 하면 우리 학생들이 연대하겠다라거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성명 발표를 하는데 그런 건 안 했어. 좀 애매하게 했어. 그리고 약간 좀 학교 측에 가깝게, 학교 측 주장에 가깝게 발표를 하지 말든지. 그런 스탠스를 가져왔고, 그 당시 그 주변 학교, 뭐 고려대 무슨 뭐 그 주변 학교들의 학생회에서는 우리는 연대한다 하면서 그 홍대 학생회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홍대에다 막 붙이고 막 그런 거 되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홍대 출신 애들 뽑지 말라 라는 내부 규정이 드러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연좌제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없나? 어디 출신 막 좀 이상하게 보고 막 전 직원 A 씨랑 친하다 그러면 그 직원도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고 이거 있잖아요. 연좌제. 마음이 근데 그렇게 쏠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연예인 관련 특히 연예계 그 댓글로 그런 게 많이 달리긴 하는데 연좌제를 부활시키자. 막 그런 부활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좌제가 없어진 게 80년대 아마 그 전두환 정권 들어오면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 전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명문에서 법이 연좌제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금지시키는 헌법이 80년대에 생겼단 말이에요. 제5공화국, 제4공화국, 제4공화국일 때 그 친족들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게 헌법에 들어가게 된 게 이제 그때인데, 그 전에 조선시대에는 뭐 5호적 통제인가?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구를 5가구씩 묶어갖고, 한 가구가 뭐 잘못하면 이 가구를 다 조지는, 5가구를. 그러니까 북한의 5호 감시제 이거랑 똑같죠? 다 조지는 거야. 근데 요거의 이제 효과로는 그렇게 다 조지면, 뭔가 이 집에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을 때 얼른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얼른.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리고 이제 유지한 제도인데 우리는 헌법에서 그걸 금지시켰고 일본은 아직도 그걸 금지시킨다라는 조항이 없대요. 연좌제를 금지시킨다. 처음에 그 일본 군국주의 시절에 헌법을 만들 때도 그걸 안 넣었고 패망 후에 평화헌법을 만들 때도 그걸 안 넣었대. 이유는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기 위해서 연좌제를. 그래서 내가 제거한 저 정치인의 아들이나 친척이나 뭐 형제 자매가 다시 정계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옛날 같네요. 안 쓰고 아직까지도 안 쓰고 사회 곳곳에도 일본에는 아주 그 연좌제가 문화적 관습적으로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너무 우리도 도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어때요? 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필요할 때는 쓰고 싶고 필요할 때 쓰고 싶고 내가 필요한 적용당하기 데는 싫고. 아니요, 적용당한 것보다 내가 필요할 때는 쓰고 싶은데 또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는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했다시피 빨갱이의 기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이 진짜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정권에 반하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뭐 범법으로 치부하고 그 가족들까지 그러면은 잘못된 거긴 하잖아요. 근데 그 사상이 내 사상과 일치할 수도 있고 또 정권이 바뀌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입맛에 따라 바뀌는 거면 그럴 때는 연좌제를 적용하면 안 되는데 어쩔 때는 하고 싶단 말이죠. 살인범, 이건 명백한 살인범이다. 그럼 하고 근데 싶어? 또 살인범 그런 어떤 진짜 심정적으로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그 자식이 괴로움을 받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그 자식이 괴로움을 받는 거를 보는 살인자 입장에서는 죄값을 받는다. 막 이렇게 막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살인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럼 그 살인자가 죄값을 치렀을 거 아니에요. 감옥 10년을 갔다 왔든 뭐 20년을 갔다 왔든 아니면 사형을 당했든 죄값을 치렀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법으로 내린 죄값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건가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0년 살 거를 15년 줬어. 그러면 그 자식들 고통 안 받게 하나 그 사람들이? 아유, 그런 게 그게 수치화되진 않죠. 그냥 사형 당했어. 사형보다 더한 건 없잖아요. 네. 줄 수 있는 최고의 형을 줬어.
네. 그러면은 그 자식들을 사형보다 더 한 게 있어야 돼? 죽고 나서 자식들이 고통받는 게 거기까지. 근데 어차피 죽은 근데 사람은 그게- 그걸 보면서 고통 못 느끼는데 물론 이제 그게 결국엔 이거는 어. 보는 사람 기분만 좋은 거야. 그 보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기분도 좋지도 않을 것 안죠. 같고. 예, 찜찜하죠. 아니 그걸 뭐, 주장하는 사람들. 아. 야, 다 죽여라. 연좌제에서 저 자식도 죽이고 음. 부모도 하는 애들 기분만 좋은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한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그 자식들 괴롭히고 그 부모들 괴롭혀서 취직도 못하게 하고 어디 정착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엔 그 사람들이 뭐해? 범죄에 손댈 거 아닙니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떵떵거리고 사는 거 보면 그렇죠. 음. 복장 터지죠.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큰 비리나 그 경제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큰 이득을 가져가서 막 수천억을 막 해먹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막 그 집안 부모 자식 다 잘 살아. 근데 걔 잡혀서 감옥은 갔는데 여전히 그 돈으로 잘 살아. 그러면은 걔가 범죄 수익으로 만들어놓은 그 부는 국가에서 회수를 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 드려야지 그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범죄의 어떤 처벌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 범죄 수익까지 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빠가 살인범인데 그 자식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의사 돼가지고 한의원 잘 되는 거 차려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 그러면 그거 배 아파 안 돼. 그러면요. 그래도 그러면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왜냐면 아프긴 경쟁사가 잘 되니까. 그렇죠. 한의사는 그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봐도 그렇고 아무리 뭐 사죄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사죄로 해결을 할 수가 사실 없는 문제고 누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거나 특히나 뭐 생명이 이렇게 뺏기는 자기 자식 생명이 뺏기는 일 같은 경우는 연좌되든 뭐든 더 뭐 사형보다 더 심한 벌이 있다면 그거라고 하더라도 전혀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소 안 되지. 응. 해소 안 그게- 되는데 그 가족들은 해소 당연히 안 되겠죠. 당사자 가족들이. 예. 근데 왜 주변에서 댓글 다는 애들이 그러냐 그렇죠. 이거야. 주변에서 하는 거는. 주변에서 댓글 다는 저는 애들이 좀- 왜 다 얼굴 깔아 뭐 저 신상공개 다 해라 저거 뭐 어디 저 쫓아가서 뭐 집 앞에다가 뭐 다 뭐 똥 뿌리고만 해야 돼. 왜 그러냐 이거. 근데 그거를 갖다가 법적 만약에 연좌제를 금지하는 게 그런 걸 갖다가 법적으로 금지를 시킨다? 만약에 시킨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거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건 그 사람한테 불이익 그러니까 취직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거는 금지시키는 거지 가서 비난하는 걸 어떻게 금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거는 표현의 자유. 그죠? 근데 그거는 주변에서 어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사람들이 하는 놀이 같은 거고 고약한 인간들이 하는 놀이 같은 거고 그 고약한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를. 그 고약한 인간이 환자로 오면 치료해줘요, 안 치료해줘요? 물론 치료해줘야죠.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고약한 사람이 돈이라도. 인간으로서의 농담입니다. 스탠스보다는 이거 네. 의사로서의 윤리를 더 우선시하는 괜찮아요, 한의원? 이제 아닌지 알 수가 감성 없고, 알 수가 없고. 어쨌든. 맥딱 짚어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로 이 드라마가 너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소가 안 되고, 해소를 하려고 나중에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진짜 다 용서를 해주고, 범인의 손까지 잡아가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너도 살아라. 너도 살아라라면서 따뜻하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내심 드라마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원래 그래도 범죄자가 감동을 먹고 참회의 눈물을 하면서 흘리고 다 같이 좋아지고 주인공 둘이 또 사귀고 결혼도 하고 나중에 서로 또 용서하고 막 이렇게 될 걸로 사실 살짝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가지 역시나 않죠. 현실이 이 사카모토 유지가 그런 작가는 아니야. 음. 왜? 아니 어떤 작가도 그렇게 짜증은 아닐 것 같은데 팬이야. 아무튼 그렇게 끝까지 뭔가 해결이 안 되는 현실을 갖다가 다 보여주니까
재미도 있고 뭐 공감도 되면서도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네, 해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답답하고 마음에 참 돌덩이 많은 게 예. 올라가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좋았던 장면이 이제 15년 동안 마주치지 못했던 이 양가의 가해자 가족의 아빠 엄마, 그다음에 피해자 가족의 이 엄마가 대면하는 최초로 대면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낚시터에 찾아오잖아요. 두 가해자 가족의 엄마 아빠가 그때 이 피해자 가족의 엄마, 피해자 엄마는 15년 동안 저 가족을 괴롭혀 오던 사람이야. 계속 그 탐정 고용해서 어디로 이사 가면 수소문해서 또 소문 퍼뜨리고 장난 전화 계속 걸고. 근데 탁 마주치는 순간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 저 사람들은 뭐 90도로 사죄하고 있고 허리 숙여서. 근데 엄마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냥 손님이 왔으니까 빨리 차를 내와야 된다. 그래서 주방 가서 밖에 찾는데 아들내미가 그 낚시터가 아주 정말 그 남자 둘이 운영하는 낚시터다 보니까 너무 허름하고 갖춰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스턴트 커피밖에 없다니까는 아휴 그 손님용 뭐를 좀 사봤어야지 하면서 막 타박을 해요 아들한테. 그러면서 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갖고 왔던 화과자를 그대로 다시 내놓으니까 엄마가 또 그 가지고 오신 거를 그대로 내놓으면 어쩌냐고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약간 반은 넋이 나가고 반은 안절부절하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연출이나 그 디테일 그리고 연기가 너무 좋았고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 서로를 되게 두려워했어 이 두 가족이. 그 진실을 외면하려는 꿩처럼 엄마도 이 사람들을 평생 괴롭히긴 하지만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고 사죄하러 오는 것도 안 만나줬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사죄하러 몇 번 찾아갔지만 저쪽에서 안 만나주니까 계속 그냥 괴로움만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래서 혹시 마주칠까봐 그냥 무섭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딱 둘이 마주치는 그 장면에서 사실 그런 악마가 아니었다. 저 집 사람들도 그 피해자 살인범의 가족도 저 악마들도 아니었고 이 피해자 가족 엄마도 우리를 막 잡아 죽일 막 갈아 마시려고 복수심에 불타고 막 그런 사람 아니고 그냥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손님 오면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당황해하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이 드라마를 통틀어서 되게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연출, 디테일, 연기 이런 거 모두 다 좋고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가해자 가족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입니까? 가해자 가족의 책임은? 가해자 가족의 책임. 네, 가해자 가족의 책임. 그걸 생각하기가 너무 괴롭더라고. 책임을 좀 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저렇게 막 10수년간 괴롭게 사니까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모든 걸 훌훌 잊고 떵떵거리고 떵떵거리고 그 범죄 덕에 떵떵거리면 안 되지. 근데 범죄랑은 상관없이 자기 능력으로 떵떵거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은 어쨌든 되기야 하죠. 근데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안 될 거야 없죠. 하지만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죄책감 가지고 살아라. 아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만약에 그 범죄자가 여기선 범죄자가 아들로 나오는데 아들일 때 부모는 약간 도의적으로 내가 잘못 키웠다라는 좀 책임을 죄책감 가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다. 근데 만약에 범죄자가 부모야. 부모의 자식은 지금 똥똥거리면 안 돼요? 그거는 떵떵거려도 됩니다. 근데 자식 허용. 자식 허용. 잣똥. 좀 네, 자식은 어떤 경우는 자기를 자만하고 떵떵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식도 안 되고 여기 그 부모도 있잖아요. 뭐 아빠가 옛날에 시계 공장에 엘리트였죠. 엘리트였고 막 그 좀 해놓은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더 얻어 처먹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내 자식에는 내 핏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는 그 장면도 그게 만약에 그 진실이라면 어떤 재연이나 이런 걸로 나왔을 것 같은데
화면으로 보여줬을 것 같은데 그냥 술회로 음. 나오잖아요. 저 집이 예전에 그래도 우리 시골 마을에서 첨단 산업 공제 회사의 또 엘리트 과장님이었 좋은 시계 차고 다니고 시계 공장이었으니까 근데 뭐 저 잘난 척 했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그게 나는 좀 왜곡된 기억일 수도 있다라고 아니 그것도 영화를 또 잘못 보여. 아니 거기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냥 시계 공장에 이렇게 다녔다 이런 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떵또 조금 잘난 체 했다 이것도 있고 마담 나오는 술집에도 좀 다녔다. 그러고 나중에 그 아들에 관한 얘기 나올 때도 아버지는 밖으로 돌고 엄마가 그래서 우울해서 자살하고 이런 게 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할 때 얘를 일단 환자로 보잖아요. 정신 분석한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아버지가 조금 잘난 척하고 돈 쓰면서 유흥도 하셨던 분으로 나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거는 관계없는 일이야. 근데 그거를 옛날 과정에 이렇게 그러니까 덩덩거려 다니는 게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살인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바깥으로 돌았다는 그건 그 시절에 모든 일본 사회의 아버지들은 다 바깥으로 돌았어. 근데 집을 못 갔대. 다 돌았다고 해서 그거 하나 괜찮은 있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괜찮은 건 아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없은 여기면서 다녔다라는 그건 근거는 안 된다는 아니겠죠. 거야. 그 그러니까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바빠서 돈 버느라고 집에 잘 못 가고 그거는 뭐 그랬을 수 있지. 근데 엄마가 수레하는 거는 저 집이 우리 집 무시했다라고 수레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 잘난 척 하던 사람이다. 근데 그거는 난 아니라고. 그거는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내가 피해자가 되고 보니 그 사람들이 미운 거야. 그래서 그런 기억일 수도 있고, 근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사람 심리가 한번 잠깐 찾아와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가해자 가족이 찾아와가지고 차 마시고 뭐 국수 같이 말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 시계도 보고 시선이 그렇게 간다는 게 그거는 그 전에 진짜로. 봤어요. 딴 데서. 딴 데서 봤어. 딴 데서 봤다고? 엄마가 이 사람네 이사 간 집을 몰래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고 와서 그 사람 좋은 시계 아직도 차고 있더라. 그쵸. 그러니까 그 찰나에 스캔을 쫙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처참하게 살고 있는데 저 인간은 그래도 좋은 시계 차고 이렇게 막 비교가 되고 막 이런 심리가 딱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맞아. 그다지 떵떵거리고 살지도 못하는데 뭐 하나라도 맞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집 완전히 아작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시계 공장 출신이다 보니까 시계는 좋은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기네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거겠지. 근데 그것도 못 봐주겠는 거예요, 이 엄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런 이 엄마의 심리 상태를 되게 잘 묘사를 했거든요. 뭐 일본 최고의 각본가, 명성이 호명이 아니다. 근데 이분 나 한의원 차리면 난 무조건 다닐까요? 근데 약간 이 작가님이 약간 한국 드라마 없이 여기고 약간 기억이 왜곡되셨네 이분도 또 이거. 일본 드라마 약간 사대주의 있으시잖아요. 일본 문화 사대주의 있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일본 영화나 드라마계가 한국 같은 그 업계에 비해서 5년 이상 뒤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래요?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12년 전 드라마를 보고 요때는 딱 앞서서 한 2년 정도 앞서 있었어 일본이. 요때는. 근데 지금은 5년 10년 정도 뒤쳐졌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 만화 원작 리메이크 아니면 영화화 실사화 이것만 만들잖아요 다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런 장면은 굉장히 그 심리 묘사나 이런 게 되게 좋았어.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꼴배기 싫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기억도 왜곡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근데 아버지 가해자의 아버지가 하고 다니는 행실을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사람 아닐 것 같아. 되게 좀 저는 이제 정신 차린 것 같던데요. 이제라기보다는 그 일 이후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정신 못 차렸던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신 차리나? 더 뻔뻔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아니야? 그렇게까지 너무 막 진짜 나한테 남봉꾼까지는 아니고 당해볼래? 남봉꾼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냥 말씀하신 정도의 일본 중년 남성들이 생각 없이 바꿔요. 살다가 네. 이제 좀 생각이 좀 철이 든 거라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범죄자라고 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범죄자라고. 직원을 뽑는데 수감 이력이 있어. 이력서에 청주 교도소 몇 년부터 몇 년 수감 이력이 딱 있어. 이유가 뭔데요? 이유까지 그 범죄명까지 써야 되나? 이유 그러면은 이유를 면접할 때 폭행. 폭행. 특수 폭행. 특수 폭행은 뭐예요? 이거 저 흉기를 이용한 폭행. 무서워서 못 볼 것 같은데요? 제값은 다 치르고 나왔잖아. 아휴,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일해? 뭐 다른 한의원 가서 일하면 되지. 왜 꼭 우리 한의원 일해? 같은 한의원 가서. 뭐 딴 데 가서 일하면 되지. 한의원에서 꼭 일하고 싶다면. 여기 체육관 고용 가능합니까? 응? 그런 분 오시면? 굳이 체육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다른 체육관에서. 왜 못해요? 하시면 네. 근데 또 듣고 저는 편견 있어요. 무슨 네. 그래요? 네. 여기서 이거 좀 잘라주십시오. 누가 듣고 요건 꼭 낼 거야. 꼭 낼 거야. 누가 특수강 안 되지. 뭐. 특수강간? 좋아. 그러면은 폭행 말고 예. 절도. 안 돼. 절도 저한테는. 더 안 돼? 그 더 안 절대 안 돼? 돼. 사람 패는 거보다 더 나빠? 그거는 나한테 피해가 너무 극명하게. 아니 너를 패면 어떻게 해, 패는 거는? 아니 그것도 그런데. 그래 좋아. 그러면 경제사범. 사기요 사기? 사기일 수도 있고 막 주가 조작. 아니 좀 고용하겠습니다. 이건 괜찮아 또? 나도 같이 이건 엘리트 범죄다. 내 것도 좀 태워달라고. 눈물 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급적 안 가지려고는 하는데 고용자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봤을 때 어떻게 근데 그런 경우 사업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내가 한 팀을 꾸려가지고 공동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말 그런 과거의 어떤 이력이나 안 좋은 이력을 덮을 만큼 능력이 출중하면 당연히 팀 구매에 맞다면 뽑겠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죠 아직은. 뭘요? 그 능력은 모르는 상태. 이력서만 왔으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뭔가 우리가 저걸 해야 된다면 능력을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다른 뭐 안 좋은 부분 있는 부분을 솎아낸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지. 근데 모르고 그 사람이- 썼는데 이래 보니까 일 잘해. 모르고 썼는데 모르고 썼는데 이래 보니까 어. 일 잘해. 근데 그래서 정식 채용하려고 보니까 있어. 그럼 고민하겠죠 그럼 그때는. 막 침을 탁 오는데 안진뱅이가 펄떡 일어나. 근데 그런 경우는 아마 면허가 정지되거나 그런 의료법이 있을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의사로 못하니까 여기서 조무사로 일하겠다. 그런 진짜 하나도 모르면서 업계를 하나도 모르면서 가정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능력이 엄청나면 고민이 된다. 능력이 탐나서. 그렇죠. 고민은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근데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서류만 봐야 되고 뭐 있으면은 사실 그런 게 먼저 걸르고 해서 저거 하는 거니까 변명을 하자면 굳이. 그래서 그거 다 걸러내고 뽑은 직원 A씨 아닙니까? 또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못 걸른다 이거야. 걸러낼 수가 없다. 그렇죠. 여기 드라마에서도 또 이제 그 편견을 갖지 않고 살인범 후미야를 따뜻하게 직원으로 받아주는 어떤 좀 통 큰 어르신이 나오는데 이 사람 믿어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조금 그래. 그 살인범 후미야가 일하는 농장 주는 얘가 살인범이라는 거 알면서도 써주잖아요. 얘네들 갱생 기회를 주겠다. 사회에 복귀. 그리고 나도 젊을 때 죄 많이 졌으니 사회에 내가 그거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이런 애들을 모아서 갱생시키겠다. 그래서 받아주는 농장주가 있는데 그 농장주의 딸이 엄청 섹시하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농장주의 딸이 엄청 섹시하더라. 끝! 그 농장주의 딸이 그 싱글맘이라서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후미야를 좋아해요, 처음에. 가명으로 써서 들어와서 범죄자라는 건 알고 있는데 경범죄자쯤 되는 걸로 아는 것 같아요.
처음엔 좋아해. 음. 근데 어느 날 이 안도 사쿠라가 같은 범죄자 출신으로 여기 들어와서 일하는 안도 사쿠라가 얘 정체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잖아요. 얘 막 처음에는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막 꼬시려고 끼도 부리고 막 하다가 얘가 살인범이라는 걸 알자마자 자기 딸을 얼른 걔 옆에 못 가게 격리를 하고 있다. 막 자기 딸하고 뭐 눈빛만 마주쳐도 왜 뭐 하는 거냐고 막 공포에 질려서 꼽을 주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어떤 그 발작 버튼 같은 게 눌려버리는 바람에 사단이 나는데 이 엄마의 행동, 아빠로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나요? 엄마의 행동이요? 엄마의 행동. 어떤 행동? 이 엄마가 살인범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자기 딸을 그 살인범하고 놀고 못 있던 자기 만나게. 딸을 얼른 낚아채서 데려가고 자기 딸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완전 벌레 보듯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쟤 이제 그런 애 아니다 라고 좀 그 진정해라라고 하는 아빠한테 나는 엄마고 엄마는 딸을 지켜야 된다 라면서 그렇게 하죠. 네. 그 그 행동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동물적인 반응이라고 동물적인 말. 보고. 그럼 사람이잖아 우리는. 아 그렇죠. 사람인데. 근데 작가가 음. 범죄자들이 죄값을 어쨌든 사회에서 정해놓은 죄값을 치르는 것만으로 교화가 안 된다는 거를 교화가 될 거라는 희망을 안 보여주는 게 안도 사쿠라도 또 돈 훔쳐서 튀었죠. 그러고는 잡혀서 와서도 교화가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농장주잖아요. 농장주. 아니 농장주가 뭐 얼만큼 잘못했는지 안 나오지 않나요? 뭐 또 자기 잘못 많이 했다고 했잖아. 젊은 뭐 시절에. 말씀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완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일 수 있죠. 나도 지렁이도 밟은 적 있지. 이런 정도의 뭐 높은 도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셔서 되게 이상적인 인간이어가지고 너무 많이 하신 것 같고 너무 아니 하신 것 근데 같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솔직히 이제 그냥 저도 좀 오바를 해서 얘기하자면 그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희망적이진 않은 것 같다, 최소한. 예, 왜냐면은, 그런 사례를, 뭐, 나오는 범죄자 2명인데 2명 다 재범하고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서까지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스타일의 작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범죄자에겐 희망이 없으니,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팔찌를 채우든, 뭐, 된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너 발목 좀 잠깐 봐봐. 왜요? 아무것도 없어? 네네. 그래서 아무튼 좀 작가가 막 그런 것까지는 얘기를 하진 않는 그래서 것 같아요. 그 엄마의 반응은 이해할 만하다. 좀 자연스럽게 피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너무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발작 버튼을 눌려버리는. 너무 서서히 그러는 엄마가 조금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했다. 약간 이렇게 교묘하게 제발로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이사를 살짝 가든지 그랬어야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장면에서 난 작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뭐 한번 범죄를 저질렀으면 계속 욕하고 죄값을 치르고 나와도 계속 욕하고 뭐 취직도 못하게 하고 계속 격리하고 사회로부터 밀어내려고 하고 배타적으로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그냥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댓글 달고 뭐 키득키득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욕하고 사회적으로 연좌제를 하는 거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 누가? 거죠. 범죄자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지. 네.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오히려 이점을 그 범죄들한테 더 이렇게 해주라는 건 아니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잣대를 이렇게 주는 것도 잣대를 대는 것도 조금은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어쨌든 조금 더 벌은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기보다 정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동물적인 반응이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범죄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도 있지만 실수로 저지르는 범죄도 있습니다. 범죄라는 것은. 근데 그 엄마는 실수로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을까? 똑같이 했을 거야. 했겠죠. 그러면 실수로 저지른 사람 음. 죄값 다 치르고 나왔고 그건 실수였고 음.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음. 내가 이 사회에 나와 살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사회에 녹아들 수 없겠다. 어떤 좌절감, 절망감. 그러면 그 사람이 교화가 되겠어요? 안 근데 되겠죠. 그 사람들 위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인간적으로 동등하게 대하는데 진짜 인간들끼리 모여있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그런 반응들까지 법적으로 혹은 뭐 도덕적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법적으로는 당연히 뭐 그거 할 수 네. 없고 욕하지 말라는 법을 어떻게 제정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안 되겠고 네. 도덕적으로는 나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연좌제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없이 그렇게 돌진하게 될 것 같아. 그 방향으로. 이게 뭐 왜냐하면 공포에 기반한 주장이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거기에 동의를 할 거란 말이지. 저 유영철이 지금 나와서 돌아다녀? 안 되지. 우리 동네 이상. 야 연좌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네, 어느 정도 브레이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약쟁이 또 교도소 문턱까지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대꾸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어려운 그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 잘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까먹었네. 네, 일본은 하여튼 이런 그 연좌제 이게 아주 문화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뿌리내려 있어가지고 그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그 아키하바라 우리 어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키하바라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어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었어요. 용달차를 몰고 와가지고 사람 몇 명 친 다음에 칼 갖고 내려서 막 지나다니는 사람 찔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회적인 굉장히 충격 그 우리나라에도 보도 크게 되고 그때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때 그 범죄자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요. 동생 뭐 자살하고 뭐 그것 때문에 암 걸려서 뭐 바로 병으로 죽고 막 고생하다가 그런 일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연좌제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계층이 우익 계층이거든요. 그리고 노인들. 이 사람들은 또 북한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종북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연좌제를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인데 왜 북한의 제도를 자꾸 부활시키자고 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뭔가 왓챠에서도 볼 수 있고요. 네. 또 티빙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에서도 볼 수 있는 드라마고요. 한번 다들 꼭 한번 보십시오. 음악도 좋고 연기도 좋고 주제도 좋고 디테일도 좋고 다만 때깔은 좀 구리다. 좀 옛날 때깔 나와가지고는 조금 구린데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엄마도 너무 예쁘지 않아? 예. 근데 얼평을 그렇게 아니 제가 되게 이쁘다 엄마들이 다 너무 이쁘다 생각했거든요. 이 엄마 저 엄마 다 이쁘잖아요. 이 엄마 좀 네.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영화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네가 정해와 영화. 영화요? 알겠습니다.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중으로. 알겠어요. 이번 주 중으로 정해라.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참 이게 시청률이 그렇게 안 높았대 당시에. 아니 안 높을 만한 게 보면 괴롭잖아요. 맞아. 사람들이 물론 봐서 진지하게 보고 싶은 나를 성찰하고 사회를 반성하고 이러고 싶은 거는 마음 먹고 해야 되는데 주말 연속극 뭐 일일 드라마 뭐 요런 거는 사실 그런 마음 먹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라서 시청률은 안 높고 나중에 다시 보기라든지 마음 먹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았겠죠. 근데 나는 솔로 이런 것들은 그런 거 그냥 세상 시름 있고 남 욕이나 하고 이제 맞아. 그런 것들을 그냥
すいません 이제 보는 거니까 これ 사람들은 ずいぶん 쉽게 前にお借りしたんですけど 매주 본다고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인사 다 했지 아까? 네. 6年延滞料いくらになりますかね